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수십조 원이 필요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20대 대선 쩐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50조 손실보상 등이 연달아 나오면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세제, 또 역사 인식 등의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공방정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선 전국 주요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야심차게 제안한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당은 일단 이름 자체를 좀 방역지원금이라고 바꾸면서 재원에 대해서는 납세 유예를 통해서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정부는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이게 좀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에 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재정과 관련해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재정은 그 정부의 철학을 말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 철학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만큼 이 재정의 하나의 정책을 보면 그 정부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뭐 이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이재명 지사가 한 이유도 자신의 그 기본적인 정책 철학이 일종의 기본 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계기로 이걸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 아무래도 지금 소비가 촉진되고 그러면 경제가 성장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렇죠.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재정이 지금 부족하다. 물론 그런 이재명 후보는 그럼 재정이 부족하진 않다. 초과세수 10조라는 것이 더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내년 예산에다가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면 내년 1월달에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내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초과세수 이걸 갖다가 징수를 유예해서 네네. 이걸 내년으로 돌려야 돼요. 그렇죠. 내년에 세입이 잡히는 그렇죠. 내년 세입이 거죠. 잡히도록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수 유예의 그 조건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 그렇죠. 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재부 공무원들한테 직권남용하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것이다. 그런 식의 반발이 정부 측 사이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 본인은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지금 국민재난지원금, 이제는 이제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약간 달리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뭐 대략적으로 보면 한 7대3 비율로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야당이 이러한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스탠스를 갖고 선거를 앞두고 지금 포퓰리즘이다. 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이용을 해서 지금 그 표를 지금 구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그 공격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지금 약간 좀 하락까지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이재명 후보만 이러한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은 보이지만 저는 윤석열 후보도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듯이 지금 국가 예산을 이용해서 표를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도 지금 이번에 그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 해주겠다 그 이야기를 했다 또 말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또 아침에 지금 신문을 보면 내년에 종부세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상 종부세를 안 거두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재정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부자 이 계층들한테 상당히 뭔가를 자신의 그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친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지금 사실 종부세라는 것이 어느 정도 뭐 상당히 지금 뭐
비판 여론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산 양극화를 좀 나름대로 상당히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부동산 그 불로소득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그 대책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을 무조건적으로 그럼 없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과연 맞는가? 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면 이 재정이 그 정부의 철학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지금 그럼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철학은 뭐냐? 네. 그러면 지금 정부 돈 풀어서 내 표를 확보하겠다는 그 철학이냐?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아마 논의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거부하는 이유가 좀 확실해요. 지금 어쨌든 국세징수법에 좀 위반이 된다, 위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이슈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뭐 몇 가지 측면에서 좀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방역지원금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네네. 지금 원래 재난지원금으로 했다가 방역지원금으로 하고 그렇죠. 다시 이것이 뭐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이름이 예.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 이것이 이제 과연 재정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여유분이 맞느냐? 우리가 초과 네, 세수가 뭐 그렇죠. 10조 이렇게 거친다고 하는데 또 어떤 자료들 보면 뭐 산술적으로는 10조일지 몰라도 그거 들어온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이렇게 저렇게 빼면 실질적으로는 한 3, 4조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과 나갈 게 세수 또 10조라는 있으니까. 것이 그냥 명목상의 세수 10조인데 실질적으로 10조냐? 그렇죠. 라는 들어오면 부분에 또 대한 쓰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의문시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내년 그렇죠. 3월 9일에 9일이죠. 있는데 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전 국민에게 어떤 명목이든 간에 좀 이렇게 이 돈을 지원하는 거 이 부분이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총선이 적절한가? 좀 오버랩되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예, 저는 이게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어떤 이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에서 네.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한번 그동안 고생도 했으니까 전 국민에게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이 위드 코로나 상황 우리도 이제 들어갔지만 유럽의 경우를 보면 지금 뭐 다시 확진자가 확 늘어나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다시 또 빗장을 닫아 거는 쪽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 속에 현재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이 과연 이러한 이 형식으로 전 국민에게 이 돈을 줘야 되는 시점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정부도 반대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여론조사 민심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다 반대를 그러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이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당 내에서도 사실 좀 논란이 좀 걱정하는 있고요. 분들이 예.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일단은 대선 이후에 좀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여러 가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재난지원금의 어떤 지급 시기나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어쨌든 양쪽 당 모두 다 지금 큰 돈을 풀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네, 뭐 서로 큰 돈을 풀겠다고 라이벌 대결을 하는 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50조 원 얘기를 했고 50조 물론 손실보상. 시기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100일 안에. 100일 안에 네. 한다라고 한 내용만 다를 뿐이고 돈을 푼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건데 그럼 이제 국민의힘도 설명을 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왜 그럼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을 할 때는 이 재정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가? 본인들이 정권 잡으면 풀어도 되는 건가? 더 많은 금액에 그렇죠. 대해서. 내로남불식의 네, 구도가 그렇습니다. 될 수 물론 있죠. 이제 당장에 풀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돈을 풀자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후보 다 계속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는 문제에서 그렇죠. 그럼 예전에 썼던 세출을 구조조정해가지고 마련을 할 거냐. 근데 과연 구조조정이라는 게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예산의 어느 부분이든 간에 줄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 네. 줄이려고 하는 관련된 사람들이 다 저항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쪽에 줄이려고 하면 이쪽에서 저항하고 뭐 이런 저쪽에서 줄이려고 하면 이해관계가 저쪽에서 굉장히 복잡하죠, 저항하고 이런 사실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출 구조 조정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해답이 안 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의 어떤 채무, 부채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에서 좀 말을 쉽게 하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가계 부채 같은 경우는 늘면은 곤란하지만 국가 부채는 좀 다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도 거기에
긴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처럼 빚을 많이 늘릴 수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서구라든지 이쪽 선진국을 봐도 독일이라든지 이쪽에 보면은 그렇게 그 국가의 어떤 GDP 대비 채무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은 또 고령화 추세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빚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고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기재부에서 뭐 40%라는 국가 채무 비율에 뭐 너무 사활을 걸고 이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재정을 대는 데 있어서는 증세라든지 네.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경우는 지원한 다음에 소득 수준을 봐서 사후에 환수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그 세입 세출은 한 주머니거든요. 근데 세입에 대한 얘기들이 국가 부채라든지 이거 빼고는 없어요. 두 후보 다. 그렇다면 결국에 책임 있는 정치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사실 우리가 뭐 돈이 충분하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이미 그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써왔고 이제 또 다시 돈을 쓰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초과 세수가 과연 진짜 초과 세수로 남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또 하필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오비일학식으로라도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양당에서 좀 깔끔하게 좀 털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또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입니다.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내년부터 하기로 했던 게 이제 당초 계획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좀 밀어놓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전 국민에게 또 가상자산 지급하겠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또 다시 또 이게 또 표심 잡기 아니냐라는 논란을 또 불러일으키는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뭐 가상자산 그 이제 과세를 지금 내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그걸 갖다 1년 유예하자는 그 이야기 자체는 예. 아마 지금 외형적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가상자산의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의 보호 장치도 지금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또 과세를 위한 인프라 같은 것들이 뭐 소매 거래소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구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바로 과세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의 혼선과 투자자들한테 실질적으로 큰 피해가 올 수 있다. 네네. 그런 우려 때문에 하자는 것이 외형적 이유이긴 하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아까 우리가 지금 대선과 관련된 이 지금 국민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특히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저게 뭘까를 생각하는데 그렇죠. 주로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를 이야기하거든요. 암호화폐는 주로 이 젊은 층들이 많이 하잖아요. 특히 2030들이 많이 하는데 2030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년에 만약에 소득이 250만 원 넘어갈 경우에는 네. 거기다가 20%인가 지금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거기 예. 때문에 이 상당히 이 지금 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이 어느 정도 그 이익을 얻고 있는 젊은 층들이 표심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2030을 겨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자는 것이 법이 지난 1월 달에 통과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사실 근데 그 통과되고 난 뒤에도 이 예하 합의로 통과된 건데 그 이후에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외형적 이유 때문에 좀 미루게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9월 말에 당정청이 결국 그 유예하지 않겠다. 결론을 내린 지 이제 두 얼마 안 달밖에 안 됐어요. 됐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다시 지금 또 과세를 유예하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던지니까 민주당이 약간 마지못해 따라오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국가 재정 정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왔다 갔다 같거든요.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상당히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뭐랄까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특히 이 지금 가상자산처럼 이런 금융과 관련된 또 더 나아가서 조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에도 혼선을 줄 수가 있다.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 이익에 대해서 그 이익을 어떤 식으로든 과세를 환수하겠다. 걷어들여서 네. 그 기초자산을 가상자산 형태로 국민들에게 나눠줬다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도 상당히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 비판도 있지만 그 플러스 뭐냐면 가상자산으로 나눠주겠다 이야기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어 주겠다는 뭐 그런 식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하도록 그렇죠. 통화 운영 정책을 독립성을 네, 유지하고 있는데 좋죠. 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조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허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상당한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사실 법을 이미 바꾼 상황인데 이게 사실 이런 논의들, 이런 논란들은 법 전에 법이 이제 상정되고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뭔가 돼서 이제 얘기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법을 바꿨는데 또다시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정책 신뢰성을 훼손한다라는 그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러니까요. 것이죠. 이 법이 통과된 게 이제 지난해 12월이거든요. 예. 12월 통과돼서 아까 차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도 당정청이 그대로 가세하겠다라고 한 지가 불과 한 2달 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이제 실시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지금이 벌써 11월 중순이니까 한 달 좀 더 남았습니다. 그렇죠. 한 달 보름 정도 남겨놓고 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러면 1년 유예 여부를 하자라고 본격적으로 오늘 기재위 조세 소위가 열려요. 이 문제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하겠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재명 집권여당의 후보가 강하게 주장을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유예하자 이런 그 주장들이 그동안에 쭉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지금 같이 뜻을 모으고 있어요. 그 배경에는 결국은 이 2030 세대의 표심 네. 이것을 의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1년 유예될 가능성이 저는 좀 크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들고 정부 입장에서는 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통과를 시키면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정부 정책이 이렇게 어떤 선거를 앞둔 여야의 유불리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러게요. 그런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또 향후에 여러 가지 국정이나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연속성, 신뢰성 이런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은 정말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재정당국의 수장을 맡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는 과세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유예하라고 동의하는 거는 강요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좀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법적인 문제라면 뭐 국회 뜻대로 되지 않겠냐는 관측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조금 공감이 가는 게 예를 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별로 준비가 안 됐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하면 좋은데 준비가 별로 안 됐으니까 유예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전국민 재난지원금 빨리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세원 확보를 위해서 올해 걷어야 될 세금을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한다. 이런 카드를 내놨고 이상하게 계속 유예 카드가 나와요. 이재명 후보한테.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나왔는데 이거는 논의한 지 3, 4년쯤 됐습니다. 국회에서도 논의를 했었고 비트코인 문제부터 해가지고 왜 이 정부 초반부터 네. 뜨거운 논쟁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과세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좀 저하한다면 진작부터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경기지사로서 지방 정치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앙 정치에 대한 여러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럼 이런 얘기도 좀 진작에 벌써 했었어야 되는 얘기죠. 그리고 좀 유감스러운 거는 유예가 또 나온 건데 유예 카드가 이걸 건드리려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는 제도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그렇죠. 그 소득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좀 과하다 싶으면 한도를 250만 원에서 더 올려서 뭐 예를 들면 뭐 한 4, 공제를 500만 원, 더해주든지. 예, 4, 500만 원 이상만 뭐 과세를 하겠다거나 아니면 20%가 아니라 뭐 15%, 10%를 하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낮추든지.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안은 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유예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치인 특히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제도적인 틀을 건드리지 않고 몇 가지의 좀 잔수, 뭐 꼼수라고 평가하기 전에 네. 뭐 객관적으로 건조하게 평가하자면 잔수라는 거죠. 아까 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그거는 납부 유예.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미루고. 과세를 시행하는 걸 미루고. 유예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대통령 되고 나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건지 그 윤곽이라도 미리 제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별로 없이 결국에 그냥 시기만 유예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대통령 선거에 맞춤한 그러니까 대통령 감이 아닌 대통령 후보로서의 선거 전략만 남아있는 그런
처사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의 반응도 좀 웃긴 것이 국민의힘이 그동안에도 같은 주장을 해왔어요. 과세를 유예해야 된다. 혹은 뭐 과세를 하는 것이 지나치다 이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과세를 유예하는 거는 대통령 선거에 맞춤한 포퓰리즘 내지는 표퓰리즘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입장이 비슷했기 때문에. 예, 근데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는 것이 정상인 있죠. 거고 이거를 어느 정도 뭐 좀 봐줄 수는 있겠지만 아예 과세를 못하게 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이런 것도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토대는 공통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때리지 못하고 기본 뭐 시리즈. 예, 기본 네. 가상자산을 기본으로 지급하겠다 이 부분만 때리고 네.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오히려 거꾸로 양당의 어떤 공통된 토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 이게 또 여기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뭐 세번번성 들어보면 계속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든 논란들을 계속 이슈를 던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일단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것처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뭐 행보들이나 발언들을 보면은 이제 권력 교체 시기에 어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를 두는 지점으로 좀 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뭐 복심이라고 불리고 있는 윤건영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좀 불편한 기색을 좀 드러낸 것 같아요. 차별화는 이분법적인 사고고 이 마이너스 정치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뭔가 이재명 후보의 움직임, 동선, 그다음에 행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쾌한 걸 드러낸 건 아닌가 싶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사실 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 부분도 상당히 또 다른 정치적 딜레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그 정권의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 실패 그 중에서 특히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 대해서 민심이 많이 이반했고 그 결과가 지난 4.7 재보선 결과로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든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차별화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국정 지지율이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30대 후반 30% 후반을 지금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해의 지지율, 국정 수행 어떤 평가 이런 것도 봤을 때는 상당히 높다는 상당히 말씀이신 높죠. 거죠. 뭐 다른 역대 정권에 보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인가 어제인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언타처블이라는 그 정도로 지지율이 높다는 것이죠. 누구는 뭐 지난번 그러니까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이 41%였는데 그거보다 약간 빠졌다는 식의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인셈이거든요. 물론 그때는 다자구도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처럼 양자구도가 됐다면 한 60%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지금 상당히 민감한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손을 대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가상자산 뭐 지금 그 과세 유예라든지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차별화를 뭐 선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윤건영 의원이 대놓고 뭐 지금 차별화는 마이너스 정치라고 하는 거는 뭐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기보다는 지금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지금 그 인터뷰를 꼼꼼히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내부에서 보면 차별화라는 것은 외부의 이간질인데 굳이 여기에 우리가 말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 내부적으로는 차별화라는 이야기를 안 쓰고 있는데 외부에서 우리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죠. 윤건영 의원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복심이라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고 사실 이러한 자신감은 그동안 이철희 정무수석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역대 마지막까지 힘있게 갈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아마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그러니까 맞받아쳐서 뭐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로 가격고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만의 그런 그 색깔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그 지금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뭔가의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분명하게 우리가 딱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숙제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외부에서 본다는 시선은 국민들은 다 외부거든요, 사실. 외부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 현재 5년의 문재인 정부를 겪어온 국민들에게 뭔가 다른 지점들, 좀 더 개선된 지점들을 던져야 되는 게 차기 대선 후보의 어떤 역할이자 의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별화라는 건 사실 필수 코스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불가피한 일입니다. 불가피한 일이고 예를 들어 계절의 비유를 하면 예. 우리가 이제 지금 겨울 이제 초입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네. 추운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 되면 예. 사람들이 자연히 외투를 입어요. 그럼요. 긴팔을 입습니다. 네. 여름에는 반팔을 입죠. 반팔, 반소매를 입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에서의 전체적인 환경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여름이 되면 그냥 반소매를 입게 돼 있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긴 코트를 입게 돼 있어요. 그렇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누가 뭐지 네.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환경 관리, 구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대선의 구도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은 정권 교체 흐름입니다. 이것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는 여론보다도 최소 10%포인트 이상 높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 흐름 보면은 약간 오히려 강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 흐름을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게 참 곤혹스러운 부분이죠. 좀 불편한 지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뭐 이렇게 차별화는 아니다. 하지만 다른 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거다. 하고 이 부동산 정부 관련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집권 세력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주 이게 뭐라고 할까요? 완곡한 네. 표현 자체가. 예,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차별화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면서도 좀 달리 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의 고민을 드러내는. 보여줄 수 있는 워딩들인데 저는 조금 더 이 과감함이 필요하다라고 과감함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민들 눈에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뭐 이재명으로 정권이 바뀌는 것도 정권 교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 근데 네네.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많지 않거든요. 연속성을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네, 연속성을 국민들은. 되게 받아들여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환경이 정권 교체란 이것은 이제 거센 파도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재명 후보가 넘어서기 위해서는 네. 국민들 인식 속에 이재명으로의 정권 창출도 정권 교체라고 어느 정도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최소한 한 절반 정도는 가져야 여권으로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구도를 넘어설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좀 더 과감한 행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나를 밟고 가라 예를 들면 이런 시그널을 줬단 말이죠. 과거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에게 뭐 문재인 정부 과감히 비판해도 좋으니까 소신껏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러한 어떤 여지를 공간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게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성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 대선전의 흐름과 관련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사실 뭐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뭐 가상자산 지금 뭐 차별화 문제 각종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역사 인식도 좀 요즘에 얘기가 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모두 역사 인식을 두고 외교 관계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미국 상원 의원을 만나서 발언을 했어요.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좀 발언을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 보실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평론가님? 그러니까 외국의 외교를 맡고 있는 또 동맹국이기도 하죠. 미국의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꺼냈습니다. 이제 네. 이 가스라테프트 밀약은 흔히 이제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는데 미국이 봐줬다, 뒤를 봐줬고 이제 용인해줬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이제 어디에서 학습을 많이 하냐면 이제 운동권 네. 쪽에 특히 민족주의 쪽 계열의 운동권에서 사실 민족주의 쪽 그 운동권의 전략이 우리가 반일 감정이라는 거 어릴 때부터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좀 반미 쪽으로 확산시키는 네, 그런 전략을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였듯이 현재 미국의 신식민지다.
하는 그런 그런 프레임을 시각을 갖고 갖고 가는 있는데 거군요.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사실은 일본의 한국 침략이라든지 합병에도 미국의 나쁜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례에서 이제 가스라테프트 미락 얘기를 꺼내옵니다. 그렇죠. 압록했다라는 근데 얘기죠. 이것을 이제 그 외교하는 자리에서 꺼냈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거꾸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중국 사람을 만났어요. 네. 중국 사람 만난 자리에서 그때 중공군이 1950년 한국 전쟁 때 쳐들어온 것이 굉장히 나쁜 결과를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가스라테프트 않을 것 미락은 같은데요. 1905년입니다. 네네. 근데 중공군이 그때 이제 인민해방군이죠.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은 1950년 말이거든요. 네네. 훨씬 더 가까운 근래의 일입니다. 비교적. 그렇죠. 그러면 지금에선. 중국을 상대로 그 얘기를 할 수 있나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않죠. 예, 할 수도 수 있나요? 없거니와 네. 해서 안 되는 거죠. 외교를 망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북한은 한편으로 군사적으로는 적이긴 하지만 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심지어 굉장히 최근에 있었던 천안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네. 뭐 문 대통령이 대뜸 김정은 위원장 만나가지고 천안함 왜 사과 안 하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1905년의 얘기를 끌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건 민감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스라테프트 미락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 미락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 이후에 뭐 합병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미 그게 흐름이었던 거고 이 미락도 성격이 어떻게 보면 양해각서 체결 정도의 성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여러 가지로 국제 정세에 가닥이 잡혀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조선을 어떻게 맞느냐 했을 때 조선이 아관파천 우리가 그 역사 교과서 공간으로, 수업 때 많이 네. 듣는 거죠. 아관파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기로 친러시아 횡보를 조선 정부에서 고종 정부에서 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때는 영국 대 러시아라고 하는 국제 정세의 그 두 축이 흐름에서, 있었고 네. 여기서 봤을 때 영국과 미국, 일본 이쪽은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뭐 한편으로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행보를 보면서 조선을 믿을 수가 없다. 그냥 일본이 조선을 관리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영국, 미국 이쪽의 흐름이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게 뭐 악의적인 건 아니라 할지라도 네, 고종 정부의 잘못된 국제 정세 인식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초한 측면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고종의 실수를 이재명 후보가 반복할 거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미국에 대해서 가스라테프트 미락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네.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그럼 중국한테는 그렇게 안 할 거면서 이건 균형 외교도 아닌 거죠. 이재명 후보는 계속 균형 외교를 하겠다고 추구를 해왔는데 한쪽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균형 외교가 파괴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가 결국에 저는 이 얘기 왜 꺼냈느냐 했을 때 네. 본인이 지금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보적인 층에서도 지지가 저하되고 있어요. 예. 이게 과연 진보적인 개발인가라고 하는 근데 결국에 역사 문제를 끌어들여서 진보층에게 다시 호소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586 세대 그쪽에서는 반미 이런 것들이 진보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현재 2030 세대는 친중, 친북을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30 세대는 대다수가 통일을 반대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이랑 스포츠 시합을 했을 때 누구를 응원하겠느냐 했을 때 노년층이 오히려 북한을 응원한다 굉장히 높게 나와요. 노년층은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한민족, 동시에 네. 형제이자 민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20대, 30대에게는 북한이 민족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고 다른 나라 국민인 것이고 이웃 나라이고 긴장 관계에 있고 그리고 평화 공존하면 좋겠는데 통일은 안 되는. 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서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호의 이런 것들이 훨씬 강합니다. 왜냐? 미국,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진보의 보수의 기준에서 미국과 일본, 뭐 중국, 북한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오히려 2030 세대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뭔가 철진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후보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스라테프트 협약을 미국 상원의원 앞에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협약이 아니고요. 미락입니다. 미락, 아니, 네. 그러니까 협약과 미락은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협약이라는 건 공식적인 뭐 이거 오픈돼 조약문을 있는 두고 상태에서 하는 하는 거고. 거지만 미락은 말 그대로 이게 그러니까 뒤에서 지금 이제 메모를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예. 공식적인 그러니까 문서를 남기지 않고 비공식적인 비공식적으로 거죠. 하는 거고 사실 지금 메모랜덤 형태로 지금 이제 존재한다고 지금 네. 알려져 있는 공람으로. 것인데 사실 뭐 우리 뭐 김수영 평론가가 충분하게 설명을 잘 했습니다만 사실은 뭐 지금 그러니까 당시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일본에 그러니까 병합된 것은 직접적으로 결정적인 이유는 1905년에 르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 일본이 잡아갈 수 대한제국을 있었다. 합병을 네.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물론 1905년 르일 전쟁이 끝날 때 당시 시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중재를 하죠. 그래서
이 지금 러일 그 강화 조약이 미국 포스머스에서 열려서 네네. 미국이 사실 좀 많이 도와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미국이 왜 그렇게 했느냐? 미국은 1898년도에 미스 전쟁이라는 걸 하거든요. 미국과 스페인 전쟁을 해서 그때 태평양으로 진출하면서 필리핀을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지금 태평양으로 진출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 제일 끌어왔던 세력이 일본이 과연 이걸 가지고 용인할 것이냐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지금 대한제국을 일본이 갖고 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필리핀을 갖고 가는 그런 서로 정도의 이해를 좀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예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건 사실이지만 제가 생각해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당시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쟁탈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큰 그림 안에서 진짜 부분이었다는 예 그렇죠. 거군요. 한반도는 일본한테 넘어가는 식으로 이 열강들 사이에 이해 조정이 끝났고 그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으로 대립했던 게 일본과 러시아였는데 그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는 바람에 그렇게 갖고 간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고종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조선이 마지막에 구한말 시절에 네. 일종의 자체적인 근대화를 그러니까 이 지금 개화를 못했다는 거 그러한 부분들도 큰 요소인 것이죠. 그러면 카스라 테프트 밀약은 지금 어떻게 일본의 그러니까 대한제국 병합에 있어서의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듯이 모두 이것 때문에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역사를 한 단면만 그것도 진짜 지극히 부분적인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역사인식이 정말 오래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그런 이 여러 가지 지금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데 예.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약간은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갑자기, 자체가 저는 상당히 미칠 파장이 만만치 작지 않을 않겠다는 것 생각이 같다. 든다는 것이죠. 글쎄요, 참 지금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도 굉장히 우리가 가볍게 넘기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잘 넘어갈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일단 지금 선대위 구성을 박차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김종인 등판 얘기가 나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데려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과연 윤석열 후보 측에 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실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 상황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등판은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 일종의 이제 뇌가 없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정무적인 판단력과 이 메시지 이 구사 능력 이런 부분들이 이미 입증된 바가 있고 연령에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서 그 정도의 이 선거에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네. 인물이 국민의힘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저는 되기 때문에 킹메이커라고 봐야 됩니까? 뭐 그런 역할을 해왔고 이번에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뭐 비판도 있고 내부에서 네. 비판도 있고 외부에서도 비판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흐름상 봤을 때 불가피하고 이미 그런 기조가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선거판을 지휘를 하고 이준석 대표가 또 2030의 일정한 상징적인 그런 자본을 획득한 네. 측면이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또 그냥 젊은 뒤에 물러나 층을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대선전에서 이준석 대표도 상당한 역할을 할 걸로 봐요. 일종의 투트랙 같은 전략일까요? 삼두마차인 거죠. 그렇죠. 후보까지 후보와 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네. 2030 부분을 또 이준석 대표가 움직이고 이러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선대위 네. 구성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갈등설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이제 어떤 조직에서 인사하다 보면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이건 뭐 불가피한 부분이고 내가 가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람 정도는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네. 뭐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그런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 네. 가서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있을 그러면 안 가고 마는 거죠. 가서 하려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100%는 아니겠지만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개가 어느 정도 좀 그림이 그려져서 조만간 큰 무리 없이 그러한 이 삼도마차 체제로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뭐 경선을 거치면서 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에
이제 끼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과연 원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모호한 상황에서 지금 김종인 어떤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이 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한테 한 가지 충고를 하자면이라면서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 너무 집착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에 김종인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김종인에게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굉장히 큰 문제가 네. 뭐 이제 집에서 컴퓨터 하다가 좀 하다 안 되면 아버지 부르고 형 부르고 언니 부르고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집에서 컴퓨터 하다 안 되면 동생 부르고 막 네. 그러거든요. 왜 자꾸 김종인을 불러가지고 컴퓨터 고쳐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분명히 재주가 있고 식견이 있는 인물인 건 맞습니다. 결과를 몇 번 보여줬죠. 정치적 예. 그리고 결과도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들어가서 진 선거도 많아요. 지난 대선 때도 안철수 후보 쪽에 있었고 지난 총선 때도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지만 졌습니다. 본인이 그때 해보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얘기까지 했지만 졌어요.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 또 뭐 1승 1패 그런 인물이라고 가깝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가 국민의힘에 지난번에 비상대책위원장 하면서 여러 가지 당이 너무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확실히 막아줬고 이런 부분들은 평가를 받아야 될 지점인데 그러한 것들을 김종인 없이도 국민의힘이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분을 불러들여가지고 정권을 주고 이렇게 되면은 그럼 후보의 정치적인 역량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역량 이건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결국엔 네. 다 김종인의 성과가 돼버릴 텐데 그러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윤석열 이준석 이 두 사람 투톱이 김종인 없이도 마치 김종인이 하는 것처럼 선대위를 구성하고 선거를 꾸려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올라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인수위원장이라든지 정권준비위원장 같이 나중에. 선거 막판에 들어올 네.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미리 없어도 잘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계속 김종인만 불러대는 것 이 자체가 심각한 의존을 보여주는 거고 국민들은 이런 솜씨의 정치인들, 후보, 대표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더 악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전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어떻게 행보를 보일지도 이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단일화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뭐 안철수 후보 혹은 심상정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 나오는데 본인들은 완주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 제3지대에 계신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대선에 뛰어든 것은요. 일종의 대선의 정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그러니까 참여하지 못하는 정당, 정파가 그 이후에 과연 생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안철수, 심상정 두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대선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력 정당인 지금 여야가 지금 그러니까 다 공이 다 상대를 다 포섭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은 심상정 지금 후보를. 그러니까 이 후보에게 상당하게 지금 손짓을 보내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지난 그러니까 작년 그 총선 때 비례 위승정당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당이 상당히 손해를 봤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손을 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든 안철수 후보를 껴안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지금 당장 그 안, 심 두 후보 입장에서는 완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막판에 가면 상당히 그 변동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것이 다수의 예측인데요. 저는 그게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철수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철수가 되는 거거든요. 계속 지금까지 철수하는 그렇죠. 뭐 이미지들이 그러니까 물론 생겼거든요. 2017년도 완주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한 이미지가 상당히 고차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끝까지 갈 것이냐 그거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도 사실 잘못하면 여기서 포기를 하면 말 그대로 진짜 민주당 제2중대가 되기 때문에 진보 정치의 삭을 완전히 없앨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심상정 후보의 경우 만약에 여기서 포기를 한다면 정의당의 존립 문제와도 저는 관련이 바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심상정 후보로서는 중간에 포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바로 대선 이후에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오히려 대선 국면에서 심상정 후보가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느냐,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그 이후에 독자적으로 이제 정의당이 진보 정당으로서의 길을 개척해가는 부분에서 더 생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접고 어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뭐 지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위성정당 사태 때보다도 훨씬 더 큰 후폭풍이 밀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국민의당이 있지만 정의당이랑은 조금 당적인 어떤 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심상정 후보보다는 중간에 이제 정권 교체라는 큰 틀에서 어떤 국민의힘 후보와 같이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네. 싶은데 이 부분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여러 가지 가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쉽게 어떤 좀 예단을 하기는 예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에서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빠르게 상황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황 변하는 것에 맞춰서 또 토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 소정섭 국장,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 직설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